2025년 동아시아 전역이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 남부 해역에서 이상 지각 활동이 연속적으로 관측됐고 세계 지진 연구소들은 난카이 해구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정부보다 먼저 움직인 건 일본 국민이었습니다. 부유층은 해외 피난처를 물색했고 전세기 예약과 이주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눈을 돌린 곳, 대한민국. 세계는 지금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늘 먼저 준비되어 있는가? 저는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본 와세다대 출신의 역사학자였죠. 그런데 평범한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어요. 우리는 조선을 침략했고 여전히 사죄하지 않았다. 어디서나 그 말을 꺼냈죠. 대학 강단에서, 토론회에서, 심지어 지역 방송에서도요. 그 순간부터였어요.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일본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하나둘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도서관에서 책을 펴려 하면 누군가는 제 가방에 침을 뱉곤 했어요. 슈퍼에서 장을 보던 어머니는 뒷담화를 들었답니다. 그 집 여자도 똑같아. 저런 인간 옆에 사는 건 죄지. 제 이름은 사카모토 유이치. 평범한 일본 이름이지만 어느 순간 그 이름 자체가 혐오의 표식이 되어버렸어요. 동네 어른들, 선생님들, 친구들까지.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누군가는 조용히 우리 가족을 잘라냈죠. 그게 일본식 처리 방식이었거든요. 소리 내지 않고 사라지게 만드는 기술.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학회 발표는 줄고 방송 출연도 없어졌습니다. 정부 연구 프로젝트 명단에서도 아버지 이름은 빠졌어요. 그리고 결국 와세다대는 아버지를 명예은퇴라는 말로 쫓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을 말한 죄는 너무 값비싸네요. 그 즈음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펼쳤는데 누군가 제 반찬 위에 치약을 짜놨더군요. 그 장면을 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이후 저는 말을 줄였습니다. 교복 안에 제 목소리를 숨겼고 웃는 법도 잊어갔어요. 그냥 매일이 견디는 하루였죠. 방과 후엔 바로 집으로 뛰어갔어요. 어느 날은 누군가 집 앞에 계란을 던졌고 또 다른 날엔 담벼락에 욕설이 적혀 있었어요. 조센징의 자식은 일본을 떠나라. 그 문장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사회의 침묵은 폭력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 가족을 집어삼켰어요. 저는 도쿄를 좋아했어요. 야경도, 지하철도, 공원의 벚꽃도. 하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그 도시 전체가 우리를 향해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도쿄를 떠나기 몇 달 전, 아버지는 더 이상 어디에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판사도, 대학도, 연구소도 아버지를 반기지 않았어요. 이런 시대착오적인 글은 출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견해는 학계의 객관성과 균형을 해칩니다. 모두 같은 말을 돌려서 말했지만 사실은 명백했어요. 아버지는 불편한 진실을 말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겁니다. 결국 저는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게 안전한 선택이었어요. 학교라는 공간이 더는 교육이 아닌 고문소처럼 느껴졌거든요. 친구 하나 없는 교실, 모두가 외면하는 급식 시간, 선생님의 무관심까지. 아버지는 결국 집에서 자료 정리만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그래도 학자니까 먹고 살긴 하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출판 거부, 기고, 거절, 명예교수직 박탈. 아버지는 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아버지의 눈빛에서도 빛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해 겨울, 한밤중에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무작위로 걸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센징, 꺼져라. 그날 어머니는 말없이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지 않고 입도 다물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우리는 일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비자가 나올지, 영어는 어떻게 할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곳이 더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만 확실했거든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민 첫날,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계단은 쓰레기가 가득했고
커다란 바퀴벌레까지 종종 보였어요. 게다가 집안의 샤워기는 찬물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을 쉬었어요. 누구도 제 이름을 욕하지 않았고 아무도 아버지를 매도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대신 매주 도서관에 가서 미국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한 문장을 읽는데 오래 걸려도 뜻을 이해하는 속도는 누구보다 빨랐어요.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일했어요. 손은 금세 거칠어졌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일본을 그리워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립다고 한 건 오로지 사람 대접이었어요. 저는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사람을 밀어내는 사회를 경험한 사람이기에 누군가를 환영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권에 적힌 국적은 미국인데 어쩐지 저 자신은 여전히 일본 바깥 어딘가에 떠 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카모토라는 이름은 아직 제 메일 주소에도 있고 명함에도 있거든요. 그 이름은 우리 가족이 일본에서 살아낸 흔적이고 지워지지 않는 작은 상처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일까요? CNN에서 난카이 해구 지진 소식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은 수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 TV를 켰죠. 그날따라 자막 속 뉴스가 묘하게 눈에 걸렸습니다. 일본 난카이 해구 지진 임박 신호 감지. 그 밑엔 향후 30년 내 발생 확률 80%라는 문장이 붉게 표시돼 있었어요. 익숙한 지명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시코쿠, 나고야, 가고시마. 모두 빨간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지도는 한눈에 봐도 일본 열도가 마치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진이란 건 뉴스에서만 보던 재난인데 그게 지금 예고된 현실이 되어 있었던 거죠. 심지어 뉴스 앵커는 동일본 대지진의 10배 이상의 피해 예상이라며 일본 정부의 긴급 경계 지시까지 인용하고 있었어요. 출근길에 차 안에서 현지 일본 커뮤니티 방송을 들었는데 이민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와 단톡방도 술렁이더군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일본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나라야. 땅이 아니라 정신이 그렇게 설계돼 있어. 그땐 비유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르게 들리더군요. 저는 도서관에 가서 지진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알게 됐습니다. 난카이 해구는 주기적으로 대지진을 일으켜왔고 그 주기가 거의 100년에서 150년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대지진은 1944년과 1946년에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이었죠. 이미 임계점은 넘은 셈이었습니다. 지금은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피해를 볼 것이냐의 문제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일본 내 방제 시스템의 허점이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피난 매뉴얼은 형식적이었고 내진 기준은 도시마다 제각각이더군요. 건물 대부분은 30년 이상 된 콘크리트 구조였고 고층 아파트나 역사적 건물은 보존이라는 이름 아래 구조 강화를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일본은 진짜 아무 준비도 안 한 걸까? 조금 더 조사해보니 도쿄도청, 오사카시청, 국토교통청 같은 핵심 부처 건물들은 이미 고급 내진 보강 공사를 마친 상태였더군요. 민간 건물보다 훨씬 먼저 조용히 철근을 덧대고 기초를 갈았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가는 자신들의 건물은 지켰다는 거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정책 문서엔 그럴듯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중 대응 매뉴얼 구축, 민관 협력형 시뮬레이션. 하지만 현실은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안전이었어요. 학교에서의 훈련은 한 해 한 번, 직장에서는 지진 대비 교육 자체가 없는 곳도 많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던 건 붉은 일본 열도 지도도 CNN 앵커의 경고도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그러나 생생한 문장 하나였습니다. 사죄 없는 기억은 공포보다 무섭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신 원고 초안의 첫 문장이었죠. 그 문장은 수십 번 고쳐 쓴 흔적이 남아있었고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황변이 번진 종이의 감촉, 눌러쓴 필기체의 압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절박함. 아버지는 평생 논문을 쓰셨습니다.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의 기억 통제, 식민지 사관의 왜곡, 그리고 피해자가 증발한 교과서에 대해 줄곧 비판했죠. 하지만 일본 학계는 그 글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출판사에서는 균형 감각이 부족하다고 했고, 학회에서는 국익을 해치는 주장이라며 배제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 포털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검색창에 아버지의 이름을 넣었을 뿐인데 수십 개의 결과가 쏟아졌죠. 논문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한국 방제 개념의 초기 이론적 틀로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죄 없는 기억은 공포보다 무섭다는 문장은 한 대학의 재난안전학개론 교재에 버젓이 실려 있었고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금기였던 문장이고 그 글을 썼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추방당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그것이 이론이 되고 유산이 된 걸까요? 논문의 해설자 중 한 명은 이렇게 썼더군요. 이 글은 일본의 식민지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기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인류적 통찰을 담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억을 버리지 않았다. 그땐 그냥 하나의 견해쯤으로 들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건 칭찬도 아니었고 비판도 아니었어요. 경고에 가까운 경외감이었죠. 한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전국에 설치했고 모든 초등학교에 대피 훈련을 정례화했으며 지하철, 고층 건물, 공공기관마다 진동 감지 시스템과 자동 정지 장치를 갖췄더군요. 그 준비가 기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기억에서 시작된 윤리였고 잊지 않겠다는 국민적 다짐이 만든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버지처럼 말해버린 사람들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선 침묵했던 이름이 한국에선 말하는 이름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외치던 그 문장이 한국에서 현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벅차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틀리지 않았다. 일본 정부 산하 지진조사위원회가 이례적인 지각 응력 축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사실상 지진 대비 단계라고 해석했고 일부 지역에선 비상대피 훈련과 방제 점검이 확대되고 있었어요. 빠르게 움직인 건 일부 부유층과 정보에 민감한 계층이었어요. 국제선 항공권 검색량이 급증했고 항공사 콜센터는 대기 시간이 몇 시간씩 지연된 기사도 보게 되었죠. 이주 컨설팅 업체에도 대만이나 한국으로의 단기 체류 가능성을 묻는 문의가 이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한 일본 보수 언론은 참으로 기이한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한국은 일본인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아니, 받아주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동안 일본이 한국에 했던 일을 생각해보세요. 사죄는커녕 교과서에서 침략이라는 단어조차 뺐고 위안부 문제에선 자발적이었다는 궤변을 반복했으며 독도는 여전히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이 일본인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다니요. 이건 걱정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걸 왜 안 주느냐는 뉘앙스였어요.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한 적 있었나요?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에요. 역사는 침묵 속에서 왜곡되었고 피해자는 망각 속에서 삭제됐죠. 저는 일본 언론의 그 태도가 무례를 넘어선 교만이라고 느꼈어요. 더 웃긴 건 그 와중에도 일본 내 댓글창에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를 거절한다면 그건 배은망덕이다. 우린 세계 3위 경제 대국인데 너무 자존심 상한다. 그 자존심이 지금 누가 구해달라고 해야 할 처지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미국 현지 뉴스에서도 이런 일본 사회의 반응을 다뤘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스스로를 피해자라 믿는 것 같다. 해설자의 말은 날카로웠고 저는 그게 외부인으로서 보기에도 너무 정확하다 느꼈습니다. 도쿄에 있는 친척 한 명은 카카오톡을 깔아뒀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한국을 대피소로 보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모르면서요. 그날 저녁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 이미 일본인 난카이 지진 대비 영상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한국, 대만 입국 시 준비해야 할 것들. 한국, 대만 장기 체류 가능한 지역. 일본인이 지진 시 대피할 수 있는 나라 순위. 심지어 한국 내 일본인 혐오 대응법 같은 영상도 있었어요. 이건 도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망 앞에서도 일본은 여전히 자기 위치를 착각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트위터와 유튜브, 포털 사이트를 뒤졌어요. 한국어로 일본 지진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넣자 관련 뉴스와 영상들이 쏟아졌죠.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댓글들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도 일본 국민 피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정치는 미워도 사람은 지켜야죠. 지진은 누구에게나 재앙입니다. 일본 국민의 안전을 빕니다. 처음엔 조작 댓글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그건 아니었죠. 수천 개의 댓글 대부분이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이해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배우며 자랐거든요.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한국은 일본에게서 도움받았던 나라라고. 그건 철저히 왜곡된 교과서 속 이야기였어요. 일본은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빼앗고 지배했죠. 수탈과 억압의 기억을 남긴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 피해의 역사를 가진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일본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살던 도쿄의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위안부, 독도 분쟁 모두 양국 간 이견 정도로 처리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견의 피해자가 지금 가해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커뮤니티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가 가장 인상 깊었죠.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되 복수를 선택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복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 그건 그들이 어떤 상처를 겪었고 그걸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댓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국민이 고통받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도 결국 정부의 희생자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서 읽었던 댓글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 과연 얼마나 준비돼 있을까? 그동안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질문이었죠. 그래서 무심코 검색창에 한국 지진 대비 시스템을 입력했는데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는 지진 대피 훈련 결과 보고서가 공개돼 있었고 전국 각 시도별로 내진 설계 강화 공지와 건물별 진동 감지 시스템 현황이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진이 거의 나지 않는 나라임에도 지진 대피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시행하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마다 비상용 손전등과 방독면을 구비한 곳도 있었어요. 심지어 서울 지하철은 진도 6 이상 진동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열차를 정지시키는 시스템까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로만 이뤄진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한국은 늘 위기의 한복판에 있었던 나라였고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준비를 본능처럼 익혀온 민족이었어요. 역사를 보세요. 6.25 전쟁이 터진 그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리를 놓고 식량을 나르고 산속에 병원을 만들었죠. 전쟁 중에도 학교가 열리고 아이들이 책을 들고 수업을 들었어요. 한국은 강하지 않았지만 버티는 데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건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힘이었죠. 그에 비해 일본은 뭐였을까요? 정권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뒤집었고 방제 예산은 해마다 깎였으며 지진 매뉴얼은 시민의 참여 없이 관청 내 문서에만 존재했죠. 일본은 잊음으로써 안심했고 한국은 기억함으로써 대비했어요. 그 차이가 지금 사람들의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놀란 건 바로 시민들의 역할이었어요. 영상 하나에서 어떤 한국 시민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국가가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죠. 결국 살아남는 건 사람이지
제도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잖아요. 저는 한참을 그 영상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말이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과 완전히 같았기 때문이에요. 국가는 결국 사람들의 기억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이나 경제가 아니라 기억을 다루는 방식에서 이미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강했습니다. 경제력도 기술력도 국민들의 집단적 의식도. 그런데 일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니, 무시하는 쪽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무시의 방식은 언제나 침묵과 배제였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인이었지만 조센징 자식이라는 말을 매일 들었어요. 정확히는 너희는 일본을 욕되게 만든 부끄러운 피라는 식이었죠. 제가 직접 그랬던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단지 아버지가 일본은 사죄하지 않았다는 학문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동네에서,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배척당했어요. 일본 사회는 조용해 보이지만 실은 무서우리만치 동조와 동질성을 강요하는 사회예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튀는 사람이 되고 튀는 사람은 곧 잘라내야 할 이상한 존재로 분류됩니다. 일본인들은 그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은 그저 불편한 불화로 간주될 뿐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한국을 향한 그들의 태도도 이해가 됐죠. 입으로는 한국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만 속으론 누구보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러니 더 겁나는 거죠. 한국이 일본보다 윤리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더 준비된 나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껏 일본이 지켜온 우월감의 껍데기가 산산조각 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게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저도 궁금해졌어요. 제가 피해자였던 시간 속에서 진짜 가해자는 누구였는지 말이죠. 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과 일본은 자주 묶여서 이야기됩니다. 아시아의 선진국, 기술 강국, 민주주의 국가들. 서구 언론은 두 나라를 늘 한 문장 안에 넣어요. 심지어 CNN에서는 한일 관계 긴장 같은 보도조차 동아시아 형제 간의 다툼으로 가볍게 다루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전혀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건 가해자와 피해자, 무책임한 침략과 버텨낸 생존의 역사였다는 걸요. 미국 내 일본 커뮤니티는 여전히 자신들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가끔 나오는 경제 순위, 노벨상 수상자 1명, 여기에 일본 문화는 정갈하다는 뿌리 깊은 인식까지 곁들이며 한국을 은근히 아래로 보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라요. 그날은 뉴욕시청 앞에서 열린 도시 재생 포럼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점심시간 무렵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건축사무소 동료들과 간단히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미국인 동료가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요즘 일본보다 한국이 더 앞서가지 않냐? 반도체도 걔네가 다 만들고 자동차도 요즘 다 현대잖아. 거기까진 그러려니 했는데 또 다른 친구가 대뜸 이러는 겁니다. 난 진짜 서울 가보고 싶어. 도쿄보다 재밌을 것 같아. 음식도 더 다양하고 음악은 말할 것도 없지. 요즘은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 배우는 애들도 많더라. 전 그냥 조용히 웃고 말았어요. 그런 이야기는 요즘 흔하니까요. 미국에서조차 한국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일본도 여전히 정갈한 문화, 질서, 애니메이션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건 과거형의 인상이고 지금 이 순간 세계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건 삼성 반도체, 현대차, K컬처, 서울의 스마트 도시 인프라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즘은 한국이 더 대단하다는 말이 미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선 완전히 보편화됐다는 걸 깨달았죠. 어릴 적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과서엔 나오지 않던 이야기, 뉴스에선 절대 다루지 않던 말을 아버지는 거리낌 없이 꺼냈거든요. 침묵은 범죄다. 기억은 그 사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두려웠어요. 학교에서 그 말을 흉내냈다가 도시락이 뒤집힌 적도 있었고 친구 부모가 우리 집에 전화해 항의했던 적도 있었죠.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돼요? 그게 제가 아버지께 드렸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신념들이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으니까요. 지난 며칠 동안 저는 한국 포털 사이트를 수없이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댓글 수만 개를 뒤지면서 알게 되었죠. 이건 단지 누군가가 쓴 문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정서라는 걸요. 서재 책장 맨 아래 칸에서 아버지의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커버, 구겨진 모서리. 국가보다 먼저 구할 것은 사람이다. 기억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다. 진짜 강한 나라는 자기 죄를 잊지 않는 나라다. 저는 이제야 이해합니다. 아버지는 반일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나라를 욕한 적이 없었어요. 욕한 건 사람을 외면하는 사회였죠. 그 신념이 지금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제 시스템을 갖춘 한국,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가해자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묵묵히 준비하는 국민들. 그건 누가 봐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지켜낸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던 아버지의 철학이 어딘가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요. 저는 한국에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뉴스와 댓글, 다큐멘터리 속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일상의 태도 속에 이 나라가 어떤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자신들을 무너뜨린 적을 기억하면서도 그 국민까지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을 껴안고도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고 복수를 하지 않으면서도 절대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였지만 스스로를 불쌍하게 만들지 않았고 그 기억을 윤리로 승화시켰어요. 국가가 국민을 교육했고 국민은 공동체를 지켰으며 그 공동체는 다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일본에서 아버지를 창피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봤고 다수에 묻혀 사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한국을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워도 맞는 길을 가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요. 저는 일본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과거를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누구에게 사죄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기억된 채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논문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그건 기억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세계 최전방에서 국가 생존 전략을 연구해온 세계은행 글로벌 생존 회복 전략 수석 연구원. 그가 22년간 분석해온 수백 개국 중 단 하나의 나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경악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무너져도 이 나라는 꺾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충격적인 비밀을 직접 보았습니다. 수십 번 망해야 했던 나라, 수없이 사라졌어야 했던 민족. 하지만 한국은 총도 없이 칼도 없이 세계를 이긴 생존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적을 죽이는 대신 동료를 살리고 싸우면서도 절대 등을 보이지 않는 민족.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처드 그린웰입니다. 세계은행 글로벌 생존 회복 전략 수석 연구원으로 22년째 근무하고 있지요. 임무는 간단합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어떻게 붕괴되지 않고 생존하는지, 무너진 경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연구하는 일이죠. 전쟁, 금융위기, 자연재해, 사회붕괴. 온갖 국가적 재난 속에서 살아남는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게 제 직업이었어요. 아프리카부터 중남 및 동유럽까지 수많은 위기의 현장을 돌아다니며 생존 방정식을 풀어왔죠. 그래서인지 저는 국가의 생존 능력을 판단할 때 객관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이 나라의 생존 지표를 처음 분석한 건 7년 전이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자살률은 OECD 1위, 청년 실업률은 고공행진. 거기다 치솟는 부동산, 심각한 교육 격차, 최악의 노인 빈곤까지. 국가 생존력 측정 시스템으로 볼 때 이 나라는 고위험군이었어요. 생존 전문가로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쯤 되면 사회 시스템 붕괴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게 정석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기이했어요. 한국은 붕괴되기는커녕 더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매년 수출 순위는 올라가고 기술력은 독일과 일본을 위협하고
문화적 영향력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생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워싱턴 본부 회의에서 한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우리 모델로는 한국은 이미 사회적 피로도가 임계점을 넘어 붕괴 단계에 진입했어야 해요. 그런데 오히려 회복력이 강화되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동의하지 못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회복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생존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자. 시스템 이상이라고만 단정 짓지 말고 눈으로 보고 발로 확인하자. 수치 뒤에 숨은 한국만의 생존 전략을 파헤쳐보자. 어느 겨울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비행기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고 동시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공항부터 시내로 이어지는 풍경이 굉장히 긴장감 있었거든요. 단순한 도시의 활기와는 달랐어요. 마치 어디선가 지금도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묘한 분위기랄까? 고요한데 숨이 막히고 평범한데 심장이 쿵쿵 뛰는 그런 느낌이었죠.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곱씹었어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생존 방정식을 풀어내고 있는 걸까? 서울 도심에 도착한 다음 날 직감했습니다. 여긴 연구의 완벽한 현장이구나. 표면적 평화 속에서 모든 사람이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청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노트북을 켜놓은 중년, 심지어 버스 운전기사님조차도 초집중 상태였죠. 그들 모두가 자신과 시간과 미래와 싸우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너무 뜨거웠죠.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어쩌면 이들에게 생존은 진행형인 건가? 그날 밤 다짐했어요. 분석하지 말자. 이젠 관찰하자.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생존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한국을 경험하자. 그렇게 가장 흥미로운 국가 생존력 현장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처음 그 질문을 던졌던 회의실에서 적었던 노트 속 문장 한 줄. 한국은 모든 이론상 무너졌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도 강해지고 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어요. 한국은 데이터로 보던 위기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도적으로 이른 시각에 거리로 나가보기로 했죠. 새벽 6시 30분 호텔 근처의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수트를 입은 회사원,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 교복 차림의 학생들까지. 그야말로 사회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유기체의 모습이었죠. 각자 다른 도구를 들고 각자 다른 목표를 향해 하지만 모두가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거대한 사회적 동기화의 현장이었죠. 지하철을 타자 더욱 확실해졌어요. 사람들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한 손엔 스마트폰, 다른 손엔 메모장이나 책. 옆자리에 앉은 청년이 손에 쥔 작은 포스트잇에 적힌 글귀를 보고 심장이 철렁했죠. 내가 오늘 포기하면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압도당했어요. 위기 지역에서 현장 연구를 많이 했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규율화된 생존 메커니즘은 처음 보았거든요. 한국은 국가 시스템 전체가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는 시간 자원의 최적화가 이뤄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놀라웠던 건 이 치열한 흐름 속에서도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지하철 문이 열릴 때마다 누구 하나 밀지 않고 차례를 지켰고 어르신이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극도의 압박과 사회적 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 생존 전략 연구자로서 정말 놀라운 관찰이었어요. 이후 서울시청 근처 대형 빌딩가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 막바지였죠.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오는 그 거리에서 기이한 점 하나를 또 발견했어요.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모두가 앞을 보고 걷고 있었고 고개는 숙여졌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집단적 목표를 향해 이토록 정렬되어 있는 거지?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간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역사적 회복력. 과거의 상처와 위기를 딛고 일어서려는 집단적 생존 의지의 표현이었죠. 한국인들은 조용히 그러나 결코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복력을 바탕으로
매일을 살아내고 있었던 거죠. 점심 무렵 한 청소 노동자 아주머니와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허리를 굽혀 청소기를 돌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꾸벅 인사를 했죠. 그 모습이 어쩐지 위대해 보였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이 사회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분이었으니까요. 서울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생존력 연구자로서 교육 시스템은 핵심적인 분석 대상이니까요. 한 국가의 회복력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치느냐에 달린 법이니까요. 이른 아침 7시 30분, 학교 앞에 도착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도시는 막 깨어나려는 찰나였죠. 그런데 그 학교 앞 풍경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미 수십 명의 학생들이 정문 앞에 줄을 서 있었고 누군가는 책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어폰으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한겨울의 날씨 속에서 그 어린 학생들이 떨면서도 공부하고 있는 광경. 아이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극심한 경쟁이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에는 조용한 기운이 감돌았고 아이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말을 아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들에겐 쓸모없는 대화에 낭비할 자원이 없어 보였거든요. 1교시가 시작되자 수업을 지켜보았어요. 놀라운 집중력이었습니다. 교사의 판서 하나, 설명 한 줄에도 눈을 떼지 않는 모습이었죠. 거기엔 배움의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정보 획득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쉬는 시간엔 어떤 학생이 혼자 복도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었는데 옆 친구가 다가와 물었어요. 이거 21번 답 왜 3번인지 알아? 그러자 그 학생은 아무 말 없이 답을 풀이해줬어요.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죠. 풀이를 들은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덕분에 살았다. 살았다라는 단어가 충격이었어요. 문제 하나 풀어내는 게 평가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그들의 사고방식. 이건 내가 연구해온 다른 어떤 나라의 교육 시스템에서도 보지 못한 독특한 코드였어요. 한국의 교육을 무조건 이상적으로 볼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가 존재함을 관찰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놀라웠어요. 위기에 빠르게 적응하고 극한 환경에서도 성과를 내며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들은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학생은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선 더 나아가야 한다는 본능적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 극한의 경쟁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챙기고 있었어요. 누가 뒤처지면 자료를 보내주고 모르는 걸 물으면 가르쳐주는 분위기. 제가 연구해온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어요. 보통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협력보다 경쟁이 우세한 법인데 이들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모순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죠. 그날 학교를 나서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압박을 느끼며 자라는 세대가 과연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걱정도 됐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 형성된 회복력이 한국이란 나라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임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둘러본 다음 날 대학생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이미 고등학생들도 저렇게 몰두하는데 대학생들은 또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 궁금했거든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유명 대학의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관을 찾았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개발자들을 열심히 채용한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이 분야의 경쟁력이 궁금했죠. 저녁 8시가 넘은 시간,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또 한 번 압도당했어요. 강의실 안은 꽉 차 있었어요. 수십 명의 학생들이 노트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놀랍게도 공식 수업이 끝난 시간인데도 아무도 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무 시간이 끝나면 자유 시간을 찾아 떠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선 달랐죠. 마치 훈련을 자발적으로 연장하는 모습이었어요. 한참 동안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학생들은 조별 과제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각자가 자신만의 프로젝트에 몰입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옆자리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한 학생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코드가 왜 오류 나는지 모르겠어. 그러자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웃으며 답했죠. 포문 조건 잘못 줬어. 여기 한번 봐봐. 그 짧은 대화 하나에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내가 연구해온 전통적인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경쟁자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은 비합리적이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그 비합리적 행동을 통해 집단 전체의 생존력을 높이고 있었어요. 개인의 적응력이 강한 사회는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단 전체의 회복력을 위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올리는 문화는 연구해온 국가들 중 한국이 가장 뛰어났어요. 그걸 느낀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여긴 지식과 기술이라는 자원을 최적화하는 플랫폼이었죠. 밤 10시가 넘자 지도교수가 강의실로 들어왔어요. 이제 좀 쉬어도 돼요.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중하는 눈빛이더군요. 지도교수와 짧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조심스럽게 묻자 그 교수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글로벌 환경은 변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는 순간 세계는 우리를 뒤처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알게 된 겁니다.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모두 도태된다는 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하루라도 쉬면 뒤처진다는 위기의식. 그러나 뒤처진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는 협력 정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 그게 바로 한국의 메커니즘이었어요. 여긴 뭔가 다르다. 정말 다르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퍼즐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기업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 국가 회복력의 핵심은 결국 경제 시스템의 탄력성에 있기 마련입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도 정작 기업 생태계가 협력보다 양육강식의 원리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없으니까요. 중소기업 협동조합 연합회를 방문했어요. 한국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모임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제가 연구해온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 생태계는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자연 도태의 법칙을 따르기 마련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또 한 번 제 예상을 뒤엎었어요. 협동조합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2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빙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주제는 놀랍게도 기술 공유와 상생 전략이었죠. 이번에 신기술 인증을 받았는데요. 개발 자료를 공유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새 부품 설계 노하우 전해드릴게요. 귀를 의심했어요. 국가 생존력 연구자로서 이건 거의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일반적인 이론에서 기업들은 독점적 기술과 정보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 하는데 이들은 그 귀중한 자원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끝나고 한 대표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서로 도우시나요? 경쟁사의 기술을 공유하면 자사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 대표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답했죠. 경쟁이요? 물론 경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한 기업이 무너지면 연쇄 도미노처럼 모두 위험해져요. 우리는 너무 많은 위기를 함께 겪어왔거든요. 혼자만 살아남는 전략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집단 생존 지혜를 실천하고 있었어요. 무수한 위기, 전쟁, 금융위기, 글로벌 경쟁들을 거치며 개별 기업의 생존보다 생태계 전체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체득한 거죠. 그것이 한국 기업들의 이상한 DNA였어요. 극심한 경쟁 속에서도 공생의 법칙을 잊지 않는 것. 그날 저녁 한 중소기업 공장을 견학하게 되었어요. 결코 럭셔리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직원들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한쪽 벽에는 커다란 문구가 붙어 있었죠. 혼자 살아남는 성공은 없다. 함께 성장할 때 진짜 경쟁력이 생긴다. 그 글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대부분의 생존 전략 연구에서는 적자 생존이 기본 원칙인데 한국은 공생적 생존 모델을 개발해낸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국은 수없이 붕괴될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국전쟁, 군사독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마다 이 나라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묘한 집단적 생존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극한의 경쟁 속에서도 공동체를 최우선시한다. 서로 다투지만 위기 앞에서는 반드시 손을 잡는다. 이 특별한 전략을 한국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의 기업들은 경쟁을 게임으로 변질시키지 않는다. 대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상생을 통해 함께하는 나라였죠. 그것이 제가 수치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었던 한국의 놀라운 회복력의 비밀이었습니다. 기업인들과의 만남이 끝난 후 서울을 잠시 벗어나기로 했어요. 도시의 복잡한 생존 시스템을 떠나 좀 더 근본적인 곳에서 한국의 회복력 메커니즘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소도시였어요. 고층 빌딩 대신 낮은 주택들이 모여 있고 번화가 대신 작은 시장과 동네 상점들이 있는 평범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 마을에서 한국 회복력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에 따라가 보니 동네 장학기금 모금 행사라더군요. 연구자로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도 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봉투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5,000원, 만원, 어떤 이는 2만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기부에 참여하고 있었죠. 옆에 앉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돈 어르신 생활에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자 그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학교 못 갔지만 애들은 가야지요. 나보다 똑똑하면 마을이 잘 살게 돼요. 자신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다음 세대의 능력을 높이려는 의지. 국가 회복력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형태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바로 옆에 앉은 젊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아직 월세살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저도 이런 장학금 받았거든요. 이젠 갚을 차례죠. 가난했던 사람이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돈을 내는 모습. 그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자원의 순환 시스템이었죠. 그 광경은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어떤 경제적 생존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됐어요.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보통 이기적 행동이 증가하는 법인데 이들은 오히려 나눔의 크기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마을 이장님께 여쭤보니 우린 원래 그래요. 정말 간단한 말이었지만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놀라운 회복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마을 앞 벤치에 앉았어요. 화려한 도시는 없었지만 높은 빌딩은 없었지만 깊은 회복력의 지혜가 있었죠. 노트북을 켜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 나라는 자신의 어려움에 무릎 꿇지 않는 민족이었다. 그리고 옆 사람까지 함께 일으키려는 집단 지성으로 무장한 공동체였다. 그 순간 세계은행에서 개발한 모든 회복력 측정 모델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그 어떤 수치나 통계도 나눔을 통한 생존이라는 메커니즘을 계량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날 이후 확신했어요. 한국은 단지 물질적 자원을 공유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지혜를 공유하는 나라였다. 그래서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민족이었다.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생을 추구한다. 자원이 부족해도 나눔을 실천한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전략을 체득한 걸까? 세계 어디를 가도 누군가의 성공은 다른 이의 실패를 의미하고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협력보다 경쟁이 우세한 법이었죠. 그게 생물학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자연스러운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제로섬을 넌제로섬으로 바꾸려는 집단적 노력이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었죠.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역사 박물관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려시대 청자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미 1000년도 더 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미학을 갖추고 있었던 민족. 이런 문화적 자부심이 현대 한국인의 회복력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한글 창제의 근본 철학이 누구나 쉽게 배워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다니. 600년 전에
이미 지식의 민주화와 공유경제의 씨앗이 뿌려졌던 거예요. 아, 여기 있었구나. 한국의 회복력 DNA에는 지식과 기회를 모두에게 확장한다는 오래된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장학금이 존재하고 경쟁자에게도 기술을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해는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에서 왔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극한의 위기를 겪으며 이 민족은 함께하지 않으면 모두 사라진다는 집단적 생존 원칙을 형성했던 거예요. 독립운동 당시 농민들이 자신의 쌀을 팔아 독립군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독립신문을 발행하는 모습들. 그리고 전쟁 중에도 난민들이 서로를 돕고 고아를 입양하고 함께 재건에 나섰던 기록들. 거기서 보았어요. 한국인의 상생 전략은 단순한 이타주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극한의 위기 속에서 발전된 가장 효과적인 집단 생존 메커니즘이었죠. 함께하지 않으면 나라를 잃고 함께하지 않으면 정체성을 잃고 함께하지 않으면 미래를 잃는다는 것. 그들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통해 이 진리를 몸으로 배웠던 거예요. 특히 깊은 감명을 받은 건 6.25 전쟁 당시의 기록이었습니다. 세계 냉전 구도의 최전선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은 이야기들. 그 속에서 한국인은 우리라는 개념을 기본 단위로 재정립했던 거예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한 분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희망도 없었지. 그런데 우리는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 그래서 살아남았지. 그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역사적 회복력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거죠. 그리고 그 원칙이 현대 한국 사회의 가정, 학교, 기업, 국가에 침투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나라였기에 함께해야 했고 너무 가난했기에 서로를 도와야 했다. 그 노인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것이 한국인의 회복력 DNA였던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 모든 통계적 예측을 뛰어넘어 계속 성장하는 이유. 바로 그 특별한 지혜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남역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출근 시간, 지하도 입구에서 한 남성이 주저앉아 식을땀을 흘리고 있었죠. 제가 연구해온 많은 나라들에서라면 바쁜 출근길의 그런 광경은 무시되기 마련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양복 입은 남성이 달려가 그 남성을 일으켜 세웠고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물을 건네고 누군가는 경찰에 연락하고 누군가는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죠. 그렇게 순식간에 그 바쁘고 치열한 아침 풍경 한복판에 집단적 돌봄의 순간이 생겨났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경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도 외면하지 않았죠. 그건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본능 위에 쌓아올린 집단적 지혜였죠. 함께 살아야 한다. 이 단순한 진실이 이 나라 사람들 안에는 DNA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한국전쟁기념관을 다시 찾았어요. 전쟁의 잔혹한 기록들 속에서 놀라운 회복력의 증거들을 발견했죠. 한국인은 전쟁 속에서도 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지키고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던 민족이었어요. 물리적 생존을 넘어 문화적, 정신적 회복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잃었을 때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기념관 벽에 적힌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한국인의 전략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죠. 이 특별한 회복력이 있었기에 가난했던 시절에도 서로를 일으켜 세웠고 IMF 외환위기 때 금반지를 모아 국가 부채를 갚았고 어려울 때마다 손을 잡고 끝끝내 다시 일어났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치였어요. 진정한 회복력은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충격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어려운 전환을 집단지성으로 해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믿어왔는가? 자원이 부족하면 협력은 감소한다. 극심한 경쟁은 이타적 행동을 줄인다. 그렇게 믿어왔던 모든 이론이 한국에서는 무너졌어요.
한국은 약해서 서로 돕는 것이 아니었어요. 강해지기 위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죠.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제로섬 생존 게임을 거부했다. 대신 집단의 회복력을 키우는 넌제로섬 생존 모델을 선택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짐을 꾸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도심이었지만 눈엔 그 어떤 수도보다 생명력 넘치게 보였죠.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기 전 마지막으로 광화문 거리를 걷기로 했어요. 정신없이 바쁜 출근길,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미세하게 몸을 틀어주는 사람들,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주저없이 다가가는 시민들, 그 모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 특별해 보였어요. 본능적으로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죠.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알고 있던 모든 생존력 측정 지표들이 부끄러워졌어요. GDP, 사회안전망, 위기 대응 지수. 그 어떤 숫자도 이 나라의 특별한 회복력을 설명할 수 없었죠. 한국은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회복력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힘으로 강해진 나라였죠. 무너져야 할 조건을 수십 번이나 이겨낸 나라, 자신의 고통을 다음 세대의 발판으로 바꾼 나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남기를 선택한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지갑에서 조용히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동안 세계를 돌며 적어온 메모들이 가득한 수첩. 그 마지막 장에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끝낸 적이 없다. 단지 총을 내려놓았을 뿐이다. 대신 서로를 살리는 싸움을 택했다. 그 싸움이야말로 인류가 배워야 할 유일한 승리였다. 이 글을 남기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차가운 겨울 하늘이었지만 그 아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뜨거운 생명력은 세상의 어떤 태양보다도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매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이 없는 전쟁터에서 절망 대신 희망을, 증오 대신 손을 잡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나라는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